며느리가 저를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9월 마지막 주 토요일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어요. 서늘한 가을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적막했고 가로등만이 홀로 서서 쓸쓸한 빛을 뿌리고 있었어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쁜 손녀 은서의 첫 돌잔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75세의 저에게는 정말 기다려온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밤새 뒤척였는데 결국 새벽부터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탁자 위에 정성스럽게 포장해둔 선물 상자들을 바라봤어요. 빨간색 비단으로 포장한 전통 한복 세트, 반짝이는 금돌 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 그리고 은서가 좋아할 곰돌이 인형까지. 할머니가 직접 골라준 거야, 은서야. 혼자 중얼거리며 상자들을 하나씩 만져봤어요. 3개월 전부터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고심해서 선택한 것들이었습니다. 한복은 명동에 있는 유명한 한복집에서 맞춘 거였어요. 사장님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고르시는 할머니는 처음 봐요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총 30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제 아파트 한 채와 외곽 땅 3필지를 합쳐 총 18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저에게도 손녀를 위한 선물만큼은 돈을 아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 6시가 되자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주황빛이 돌던 하늘이 점점 파란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니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옷장에서 며칠 전에 새로 산 정장을 꺼냈어요. 진한 남색 정장에 펄 목걸이까지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어 봤어요. 손녀의 첫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초라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75세라고 하기엔 나이에 비해 정정한 편이라는 소리를 자주 들었거든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고 요가도 꾸준히 해온 덕분이었죠. 아침 8시, 부엌에서 간단하게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서도 마음은 돌잔치장에 가 있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어떤 음식들을 준비했을지, 은서가 돌잡이에서 뭘 집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은서가 책을 잡으면 좋겠다. 25년 전 아들 민수가 돌잡이에서 책을 집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덕분인지 민수는 정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민수가 처음 수진이를 데리고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5년 전 봄날이었는데 수진이는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그때는 정말 착하고 순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할 때도 제가 신혼집 전세금 5천만 원을 내줬어요. 젊은 부부가 전세금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수진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고마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은서가 태어났을 때도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을 제가 냈어요. 그리고 산후도우미까지 고용해서 한 달 동안 돌봐줬죠. 어머니 덕분에 정말 편하게 산후조리 받았어요. 그때도 수진이가 정말 고마워했는데 아침 9시 슬슬 준비를 마치고 돌잔치장으로 출발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핸드백에 축의금 봉투를 넣고 선물 상자들을 큰 쇼핑백에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분의 화장품도 챙겼어요. 축의금 봉투에는 100만 원을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지만 할머니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 민수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아마 돌잔치 시간을 확인하려고 전화한 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아, 네. 엄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민수의 목소리와는 달리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마치 무슨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엄마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언제든지 괜찮지. 무슨 일이야?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혹시 은서가 아픈 건 아닌지, 돌잔치를 연기하는 건 아닌지. 그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뭔데? 빨리 말해봐.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이런 어색한 톤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엄마 정말 죄송한데 오늘 돌잔치에 좀 못 오실 것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좀. 수진이? 며느리가 뭐라고 했다는 건가요?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오시면 좀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가슴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어요. 부담스럽다고. 할머니가 손녀 돌잔치에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민수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할머니가 손녀 돌잔치에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게 수진이 말로는 돌잔치 분위기가 좀 무거워질 것 같다고. 무거워진다고. 저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워진다고. 엄마,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도 처음 하는 돌잔치라 많이 긴장하고 있어서.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빨리 끊어. 손님들 올 시간이야.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25년 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수진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라고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지금은 민수야, 나는 지금 뭘 들은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따로 은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돌잔치를 다음에 한다고. 민수야, 할머니가 손녀 첫 돌잔치에 참석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요즘 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엄마도 이해해 주시면. 또 며느리 변명이었어요. 육아 스트레스? 그럼 시어머니는 스트레스 주는 존재라는 말인가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며느리 편을 들겠다는 거였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꼭 보상해 드릴게요. 보상? 손녀 돌잔치를 놓친 할머니에게 무슨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뚱.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어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선물 상자들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 이제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어요. 빨간 비단으로 포장한 한복 상자를 집어들었어요. 은서가 이 한복을 입고 돌잡이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얼마나 기대했는데 손이 떨려서 상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25년 동안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 5천만 원도 제가 내줬고 은서 낳을 때 산후조리원비 300만 원도 제가 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명절 때마다 용돈도 주고 아이용품도 사다 주고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수진이를 위해 쓴 돈이 1억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오전 10시가 되자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다른 가족들이 돌잔치장으로 향하는 모양이었어요. 창밖으로 내다보니 예쁘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선물 봉투를 들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서러워졌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모두 손주 돌잔치에 가는데 저만 혼자 집에 앉아 있다니. 할머니는 왜 안 와? 나중에 은서가 크면 분명 물어볼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할머니가 촌스러워서 못 갔다고 해야 할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엄마, 돌잔치 잘 끝났어요. 은서가 엄마 생각난다고 하네요. 선물은 다음에 받을게요. 마이너스 민수. 선물은 다음에 받는다고. 돌잔치 선물을 다음에 받는다고. 그리고 은서가 할머니 생각난다고. 겨우 돌이 지난 아이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자기들 양심을 달래려고 하는 거짓말 같았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준비한 300만 원어치 선물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였어요. 은서가 다른 옷을 입고 돌잡이를 했을 거고, 제가 준비한 금반지도 끼지 못했을 거고. 오후 2시, 저는 며느리의 SNS 계정을 찾아봤어요. 아들이 예전에 수진이도 SNS 해요라고 보여줬던 기억이 났거든요. 들어가 보니 벌써 돌잔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은서, 예쁘게 차려입은 손님들, 화려한 음식들.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 할머니가 빠져 있구나.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은서 첫 돌잔치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줬다고. 정작 할머니는 빠져 있으면서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안 보이네요? 이런 댓글들에 며느리가 이렇게 답해놨더라고요.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어요. 몸이 편찮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사람들에게는 제가 아파서 못 왔다고 둘러댄 거죠. 이건 이중 모독이었어요. 저를 돌잔치에서 배제한 것도 모자라서 제가 마치 몸이 약해서 못 온 것처럼 거짓말까지 한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수진이가 사람들한테 내가 아파서 못 왔다고 했더라.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들킨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게, 엄마. 뭐가 그게야? 거짓말한 거잖아. 엄마, 진정하세요. 그냥, 설명하기가 복잡해서. 복잡해서? 시어머니를 돌잔치에서 쫓아낸 걸 설명하기가 복잡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민수야, 나는 지금 정말 화가 나. 엄마, 이해해주세요. 수진이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며느리 변명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할머니를 쫓아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민수야, 나는 내 엄마야. 그리고 은서는 내 손녀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쫓아낸다고. 엄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목소리를 낮추라고. 저는 지금 75년 살면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목소리를 낮추라고. 민수야, 솔직히 말해. 수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촌스럽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촌스럽다고. 75년을 살아온 저를 촌스럽다고. 그리고 옛날 사람 같다고. 옛날 사람. 저는 옛날 사람이고 며느리는 신식 사람이라는 거죠? 민수야, 그럼 엄마는 뭐가 돼야 하는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세대 차이가 좀 있잖아요. 세대 차이? 그럼 세대가 다르면 할머니를 돌잔치에서 쫓아내도 되는 건가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럽고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어요.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가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한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촌스럽고 옛날 사람이라서 돌잔치 분위기를 망칠까봐 쫓아낸 건가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주무세요? 잠이 오겠니? 엄마, 오늘은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야, 솔직히 물어볼게. 수진이가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좀 부담스러워해요.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엄마께서 은서 육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육아에 대한 조언이 부담스럽다고. 할머니가 손녀 걱정해서 하는 말이 부담스럽다고. 어떤 말? 예를 들어, 이유식은 직접 만들어서 먹이라고 하시고, 기저귀도 천기저귀가 좋다고 하시고, 제가 손녀 건강을 생각해서 한 말들이 모두 부담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주 오시려고 해서 자주 간다고.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게 자주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3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더 심해질 거야. 며느리는 저를 촌스럽다고 생각하고 아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은서와도 점점 멀어지게 될 거예요.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할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끊을지도. 절대 그렇게 둘 수는 없어.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뭔가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복수를 계획하게 될지는. 돌잔치 다음 주 월요일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지난번 일이 오해였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오후 이 시경이었는데 전화벨이 5번을 울린 후에야 수진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가 전화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야. 아, 네. 어머니. 대답은 했지만 전혀 반갑지 않다는 게 목소리로 느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을 텐데. 지난주에는 미안했어. 은서 좀 보러 가도 될까?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TV 소리와 은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더욱 손녀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게 요즘 은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감기, 많이 아파? 걱정이 되어 목소리가 커졌어요. 돌잔치 때는 그렇게 건강해 보였는데 갑자기 감기라니. 심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심해야죠. 어르신들 만나면 옮길 수도 있고. 어르신들, 저를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게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니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를 남처럼 대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나아져? 글쎄요.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갈게. 그때 되면 또 연락드릴게요. 뚱. 전화가 끊어졌어요.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제가 다시 전화해야 했습니다. 2주 후 화요일 저는 다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은서 감기는 다 나았지? 아,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그럼 내일 보러 갈까? 내일은
좀 바빠서요. 은서 예방접종도 가야 하고. 또 핑계였어요. 예방접종은 금방 끝나는 건데 하루 종일 바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모레는? 모레도 친정 엄마가 오신다고 해서. 친정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친정 어머니는 만나면서 시어머니는 만나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 연락드릴게요. 또 연락드린다는 말. 하지만 그 연락은 역시 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5번 더 전화했지만 매번 핑계만 돌아왔어요. 은서가 아파서, 외출 중이라서, 손님이 와서, 청소하느라 바빠서, 온갖 핑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들 민수에게 전화하면 또 다른 핑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엄마, 요즘 수진이가 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뭐가 그렇게 심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은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오시면 좀 부담스러워해요. 시어머니까지. 저를 마치 짐처럼 표현하는군요. 민수야, 할머니가 손녀 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야? 그게 아니라 수진이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또 며느리 편이었어요. 아들조차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10월 둘째 주 금요일 동네 마트에 갔는데 계산대에서 우연히 며느리의 친구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친구 지영이에요. 아, 그래요. 잘 지내죠? 네. 그런데 어머님, 지난주에 수진이랑 은서랑 놀이공원 갔을 때 못 뵈어서 아쉬웠어요. 놀이공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놀이공원요? 네. 수진이가 은서 데리고 친정 어머님이랑 같이 갔거든요. 은서가 너무 좋아했다던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에게는 은서가 아프다고, 바쁘다고 핑계를 대면서 친정 어머니와는 놀이공원에 갔다고. 언제 갔다고 했나요? 지난주 토요일이요. 사진도 많이 찍었다던데. 지난주 토요일. 바로 제가 전화했을 때 은서가 아파서 안 된다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며느리의 SNS를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놀이공원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롤러코스터 앞에서 찍은 사진, 은서를 안고 있는 친정어머니,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사진 설명에는 우리 은서랑 외할머니와 즐거운 하루. 역시 친정엄마가 최고네요 라고 적혀 있고 행복한 가족나들이라는 태그까지 달려 있었어요. 아프다고 했던 은서는 멀쩡히 놀이기구를 타고 있었고 바쁘다고 했던 며느리는 여유롭게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어요. 외할머니께서 정말 예쁘게 봐주시는군요. 세대가 함께하니 보기 좋아요. 은서가 외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네요. 이런 댓글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외할머니는 세대가 함께하는 가족이고 저는 그냥 배제된 존재였던 거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놓친 건 단순히 놀이공원 나들이가 아니었어요. 은서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할머니로서의 추억을 만들 기회. 그 모든 것들이 친정 어머니에게만 허락된 거였어요.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가 은서 데리고 놀이공원 갔다면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엄마. 뭐가 그게야. 나한테는 은서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친정 어머니랑은 놀이공원 가고.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는 지금 정말 화가 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못 보게 하면서 외할머니는 자주 만나는 게 정상이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수진이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또 며느리 변명이었어요. 거짓말을 해도 나름 이유가 있다고. 민수야, 솔직히 말해. 수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끔 간섭을 좀 하신다고. 간섭? 은서 육아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녀가 걱정되어서 한 말들이 간섭이라고 받아들여졌다는 건가요? 어떤 간섭? 이유식도 직접 해서 주려고 하시고, 기저귀도 천기저귀가 좋다고 하시고, 좋은 뜻으로 한 조언들이 모두 간섭으로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그리고 옛날식으로 키우려고 하신다고 해서. 옛날식? 예를 들어 아기띠 같은 것도 요즘 나오는 안전한 걸로 쓰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예전에 쓰던 걸로 사주시려고 하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손녀의 안전을 생각해서 한 일들이 모두 옛날식이라고 비판받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그럼 엄마가 뭘 해야 돼? 그냥 조금만 거리를 두시면 안 될까요? 거리를 두라고. 친손녀한테 거리를 두라고. 거리를 둔다는 게 뭔 뜻이야? 너무 자주 오시지 마시고, 육아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관여하지 마시고, 자주 온다고.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게 자주라고. 그리고 손녀 걱정해서 하는 말이 관여라고. 그날 아들과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혼자 집에서 울었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서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간섭쟁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은 저를 거리를 둬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럼 저는 대체 뭐가 되는 건가요? 다음 날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들의 예전 동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모님, 은서 돌잔치 때 못 뵈어서 아쉬웠어요. 돌잔치에 안 갔어. 네? 왜요? 혹시 아프셨나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가 아파서 못 왔다고 핑계를 댔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민수가 그러던데요. 어머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못 오신다고. 이건 이중 모독이었어요. 저를 돌잔치에서 배제한 것도 모자라 제가 마치 몸이 약해서 못 온 것처럼 거짓말까지 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느리에게 따지면 또 핑계만 될 것이고 아들에게 말해도 또 며느리 편만 들 것이고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아들 집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미리 전화하면 또 핑계를 댈 게 뻔하니까 그냥 찾아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저를 반겨줄까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인터폰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수진아. 어머니야. 또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좀 바빠서요. 바빠도 할머니가 손녀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은서가 자고 있어서요. 깨우면 안 돼요. 오후 2시에 낮잠을 자고 있다고. 평소 은서의 생활 패턴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그럼 일어나면 보면 되잖아. 할머니가 기다릴게. 안 돼요. 은서가 일어나면 저녁에 잠을 안 자거든요.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저는 아파트 복도에 서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부끄러움도 있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위층에서 내려오는 이웃 주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 이모님. 혹시 민수 씨 어머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아, 은서 엄마랑 은서는 아까 나갔는데요. 1시간 전쯤에 큰 가방 들고 나가는 거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에 있다고 은서가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혹시 어디 간다고 하던가요? 친정 가신다고 하던데요. 주말에 자주 가시더라고요. 친정에 갔다고. 저에게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하고 친정에 간 거였어요.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의 SNS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1시간 전에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친정집에서 은서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설명에는 주말은 역시 친정이 최고. 은서도 외할머니 집에서 자유롭게 뛰놀아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유롭게 뛰논다고. 그럼 제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인가요? 더 화가 났던 건 댓글들이었어요. 친정이 마음 편하죠. 시댁보다는 친정이 좋죠. 육아는 친정 엄마가 최고예요. 이런 댓글들에 며느리가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싶어 했고, 친정 어머니만을 인정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너희 집에 갔다 왔어. 네? 언제요? 방금 전에. 근데 수진이가 집에 없다면서 거짓말했어. 침묵이 흘렀어요. 친정에 갔더라. 나한테는 은서가 자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엄마. 그게. 뭐가 그게야. 왜 나한테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는 지금 정말 화가 나. 엄마가 갑자기 오시면 당황스러워해요. 갑자기. 할머니가 손녀 보러 가는 게 갑자기야?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되잖아요. 연락한다고 만나죠? 계속 핑계만 대면서.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 수진이가 나를 왜 이렇게 피하는 거야? 한참 망설이더니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를 좀 무서워해요. 무서워한다고. 예전에 화내신 적이 있잖아요. 언제 화를 냈다는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마 은서 이유식에 대해 조언할 때 목소리가 조금 커졌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은서가 걱정되어서. 어쨌든 그 이후로 부담스러워해요. 부담스럽다고. 할머니가 손녀 걱정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그리고 너무 자주 오시려고 해서. 자주.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게 자주야? 수진이 기준에서는 그런가 봐요. 수진이 기준? 며느리 기준에 맞춰서 할머니가 손녀를 봐야 한다는 건가요? 민수야, 그럼 나는 언제 은서를 볼 수 있는 거야? 수진이가 연락드린다고 했잖아요. 언제? 곧, 곧 연락드릴 거예요. 곧, 그 곧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연락이 올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정상인가? 친정 어머니는 매주 만나면서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보게 하는 게 정상인가요? 할머니를 거짓말로 속이고 피하는 게 정상인가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오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아마 은서와도 점점 멀어지게 될 거고,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할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도 끊을지도.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죽으면 18억이 넘는 제 재산은 누가 물려받게 될까요? 당연히 아들 민수가 받을 거고, 민수가 죽으면 며느리와 손녀가 받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래도 될까요?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모독하는 며느리에게 제 재산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절대 안 돼.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런데 이때는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복수를 계획하게 될지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만나주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제 인격 자체를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였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입구까지 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며느리의 친구 지영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 지영이구나. 안녕? 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몸? 왜?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진이가 요즘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은서 못 보신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몸이 안 좋다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어제 만났을 때요. 시어머님이 혈압이 높으셔서 아기 보기 힘들다고. 혈압이 높다고. 저는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혈압도 120에 80으로 완벽했거든요. 그리고 당뇨도 좀 있으셔서 조심해야 한다고. 당뇨? 저는 당뇨가 없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였어요. 또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신다고 해서. 치매? 이건 정말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75세지만 정신은 또렷하고 기억력도 또래에 비해 좋은 편인데 집에 돌아와서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수진이가 사람들한테 내가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더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혈압 높다고, 당뇨 있다고, 치매라고 거짓말했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지영이가 그러더라. 수진이가 시어머니가 아파서 은서 못 본다고 했다면서. 아, 그게. 뭐가 그게야.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나는 멀쩡한데 병신 만들어 놓고 진정하라고.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몸도 못 가누는 할머니라고 생각하겠어?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야? 그냥. 설명하기 복잡해서. 설명하기 복잡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시어머니를 배제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복잡해서 병신으로 만들었다고. 민수야, 너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엄마. 할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병신으로 만들고. 이게 정상이야?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 수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한참의 침묵 후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가 좀 고집스럽다고. 고집스럽다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신다고. 제 방식을 고집한다고. 손녀 걱정해서 하는 말이 고집이라고. 그리고 좀 답답하다고. 답답하다고. 요즘 육아법을 모르신다고. 요즘 육아법을 모른다고. 아이 셋을 키운 저에게 육아법을 모른다고. 민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 그건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요즘은 과학적으로 육아를 하거든요. 과학적으로? 그럼 저는 비과학적으로 키웠다는 건가요? 민수야, 너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엄마는 무식하고 며느리는 똑똑하다는 뜻이야? 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화가 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고집스럽고 답답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 편을 들고
그럼 저는 대체 뭐가 되는 건가요? 다음 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은행에 갔는데 창구 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며느님께서 어머님 통장 관리해 드린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네. 무슨 소리예요? 며느님께서 전화하셔서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서 통장 관리가 어려우시다고. 치매 초기.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영이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며느님께서. 그래서 대리인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데 며느리가 제 통장을 관리하려고 했다고. 치매 초기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런 일 없어요. 저는 멀쩡해요. 네. 하지만 며느님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데 그런 일 없다고요. 창구 직원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있었나 보네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수진이가 은행에 전화해서 내가 치매라고 했다면서. 네. 무슨. 내 통장 관리하겠다고 치매 초기라고 거짓말했어. 엄마, 그럴 리가. 은행 직원이 직접 말했어.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도 이번에는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수진이가 내 재산을 노리는 거야?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내 통장을 관리하려고 해? 혹시 엄마가 깜빡하실까봐 걱정해서. 깜빡한다고. 나 아직 정신 멀쩡해.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는데 진정하라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통장을 관리하고 결국 재산을 차지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를 은서와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민수야, 수진이가 내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그런 걸 왜? 18억이야. 18억. 아들이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정확한 규모를 몰랐나 보네요. 엄마, 갑자기 왜? 수진이가 그 돈을 노리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왜 내 통장을 관리하려고 해?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통장을 빼앗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는 아프다고 거짓말해서 고립시키려고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든 걸 빼앗길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둘 수는 없어. 새벽 2시, 저는 컴퓨터를 켜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해 봤어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언장 작성. 조건부 상속. 여러 검색을 해본 결과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유언장을 바꾸는 거야. 현재 제 유언장은 단순했어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걸 바꿔서 조건을 달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며느리가 저에게 사과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아들이 이혼해야 상속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생각만 해도 속이 후련했어요. 18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냥 줄 수는 없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남에 있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가능한가요?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아요. 오후 2시. 저는 강남역 근처의 법무법인에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유언장을 바꾸고 싶어요. 현재 유언장이 있으시군요.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돌잔치 사건부터 시작해서 며느리가 저를 피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통장을 빼앗으려고 한 것까지.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그러면 현재 재산 규모는 어떻게 되시나요? 강남구 아파트 한 채가 12억 정도 되고 시 외곽 땅 3필지가 4억, 예금이 2억. 총 18억 정도 돼요. 김 변호사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상당한 규모네요.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세요? 며느리는 한 푼도 못 받게 하고 싶어요. 직접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조건부 상속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상속이요? 예를 들어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들분이 이혼하면 상속받는다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뜩였어요. 만약 아들이 이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며느리가 태도를 바꾸면 어떻게 하죠? 그것도 조건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문안 인사를 한다든지 손녀를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떠올랐어요. 변호사님, 이런 조건은 어떨까요? 며느리가 1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저를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하고 손녀를 언제든 볼 수 있게 해주면 기존대로 상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이혼해야 상속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구체적인 조건보다는 포괄적인 조건이 법적으로 더 안전해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합당한 예의와 존중을 보이며 손녀와의 만남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상속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들은 이혼 후에야 상속받을 수 있다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 아들분이 이혼을 거부하면? 그럼 자선단체에 기부해버려요.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에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가슴이 뿌듯했어요. 드디어 반격할 무기가 생긴 거였어요. 이제 봐라, 수진아. 18억이 어떤 힘인지 보여줄게. 일주일 후 새로운 유언장이 완성됐어요. 조건부 상속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유언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아들 민수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 조건 며느리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합당한 예의와 존중을 보이며 정기적인 문안 인사와 손녀와의 자유로운 만남을 보장할 것. 위 조건이 1년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아들은 이혼 후에야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거부할 시 전 재산은 지정된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이제 이 폭탄을 언제 터뜨릴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금요일 저녁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은서를 유모차에 태우고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진아. 며느리가 저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아, 어머니. 은서야, 할머니다. 은서를 보려고 유모차에 다가갔는데 며느리가 유모차를 제 반대편으로 돌렸어요. 지금 은서가 좀 칭얼거려서. 칭얼거리는 것 같지 않은데? 할머니 좀 보자, 은서야. 어머니, 지금은 좀. 그 순간 은서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를 알아본 거죠. 은서가 할머니 보고 좋아하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유모차를 뒤로 빼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급해서요. 뭐가 급해? 집에 음식이 끓고 있어서.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마트에서 장을 보는 중인데 무슨 음식이 끓고 있어요? 그럼 할머니도 같이 가서 은서 좀 봐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확실히 저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손녀 보는 게 그렇게 싫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인사도 제대로 못해?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목소리가 뭐?
할머니가 손녀 보려고 하는데 지금은 정말 안 되겠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유모차를 밀고 급하게 가버렸어요. 제가 뒤따라 가려고 했는데 빠른 걸음으로 계산대로 향해서 계산을 마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마트 한복판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집에 돌아와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네, 엄마. 방금 마트에서 수진이 만났어. 아, 네. 은서 보려고 했더니 도망가던데?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야, 이게 정상이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한테 도망가는 게. 엄마, 수진이도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 뭐가 당황스러워? 시어머니 만나는 게 당황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말해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뭘 이해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피해 다니는 걸 이해하라고. 엄마가 너무 강하게 나가셔서. 강하게. 손녀 보려고 하는 게 강하게 나가는 거야? 마트에서 목소리 크게 내시면 수진이가 당황하죠. 제가 잘못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도망간 건 잘못이 아니고 제가 목소리 낸 게 잘못이라는 거죠. 민수야, 너는 정말 며느리밖에 안 보이니?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가 뭘 해야 하는 거야?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민수야, 나는 75세야. 몇 년이나 더 기다려야 해? 엄마. 손녀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럼 언제 볼 수 있어?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월요일 아침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유언장 언제 발효할 수 있나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가족들에게 통보하시겠어요? 네. 바로 통보하고 싶어요. 그럼 가족회의를 여시는 게 좋겠네요. 가족회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변호사님도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적 효력을 설명해 드려야죠.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이번 주 토요일에 집에 와. 갑자기 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수진이랑 은서도 같이 와. 무슨 얘기인데요? 와서 들어봐. 아주 중요한 얘기야. 엄마, 미리 말씀해 주시면. 토요일 오후 2시에 와. 꼭 와야 해.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야. 네, 어머니. 토요일에 민수랑 같이 우리 집에 와. 갑자기요? 응.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와서 들어봐. 너에게도 중요한 얘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18억의 위력을 보여줄 때가.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김 변호사가 먼저 도착했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온 모습이 정말 전문가답게 보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하면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머님, 준비는 다 되셨죠? 네, 다 됐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새로 작성한 유언장과 재산 목록서,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18억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조건부 상속 조항입니다. 며느리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합당한 예의와 존중을 보이며 정기적인 문안 인사와 손녀와의 자유로운 만남을 보장하는 경우에 한해 아들 민수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
만약 며느리가 이 조건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들은 이혼 후에야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거부할 시 전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이 내용이 맞죠? 네, 맞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반격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그럼 며느리분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도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요? 보통 이런 경우 세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 즉시 사과하며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우. 둘째, 반발하며 거부하는 경우. 셋째,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 저는 첫 번째를 원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18억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김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존심 센 며느리라도 18억 앞에서는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은서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니 민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며느리 수지는 제 뒤에 서 있는 김 변호사를 보더니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변호사님이 왜? 들어와서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거실에 모두 앉았어요. 은서는 제 무릎에 앉으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화가 치밀었어요. 마지막까지 손녀를 저와 멀어지게 하려는 거였죠.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긴장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님 설명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머님의 유언장 변경에 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유언장 변경이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어머님께서 새로운 조건부 상속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어머님의 재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부동산 등기 부등본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84제곱미터, 현재 시세 12억 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시세가 이렇게 올랐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았어요. 특히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외각 토지 3필지, 총 4억 원 상당입니다. 현재 개발 예정 지역이라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며느리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그냥 가난한 시어머니 정도로 생각했었나 보네요. 현금 및 예금 2억 원을 포함해서 총 18억 원의 재산입니다. 18억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상당한 규모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고 아들은 그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조건부 상속으로 유언장을 변경하셨습니다. 조건부요?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가 시어머니에게 합당한 예의와 존중을 보이며 정기적인 문안 인사와 손녀와의 자유로운 만남을 보장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만약 이 조건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들분은 이혼 후에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만약 이혼을 거부하실 경우 전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얘진 채 말을 못하고 있었고 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그럼 제가 조건을 지키면 기존 유언장대로 아들분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가요? 김 변호사가 세부 조건을 설명했어요. 매주 1회 이상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손녀 은서와의 만남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죠. 1년 동안요? 네. 1년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민수야, 잠깐 조용히 해.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진짜 승부를 볼 때였습니다. 수진아, 지금까지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니?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촌스럽고 답답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왜 돌잔치에 못 오게 했어? 왜 거짓말로 피해 다녔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 그때는 뭐, 변명이 있어? 죄송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저는 지금까지 쌓였던 분노를 모두 쏟아냈어요. 너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 내 통장을 빼앗으려고 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은행에 전화해서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이미 들통난 일이니까 변명할 수도 없었겠죠. 수진아, 너는 18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제 재산의 규모를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돈으로 은서 대학까지 보내고도 남을 거야. 그런데 너는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18억이라는 거대한 금액 앞에서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였죠. 이제 선택해. 1년 동안 조건을 지킬 거야? 아니면 이혼할 거야?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네. 너도 지금까지 며느리 편만 들었잖아. 엄마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했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가 억울해할 때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줬어?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민수야, 너도 선택해. 엄마를 택할 거야, 며느리를 택할 거야? 엄마, 왜 이런 식으로? 18억을 받을 거면 조건을 지켜. 싫으면 포기해. 김병고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결정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조건을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매주 1회 시어머니께 문안 인사, 손녀와의 자유로운 만남 허용,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입니다. 1년 동안이요? 네. 1년간 지속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도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생각해? 아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18억은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럼 조건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며느리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당신도 어머니 편이야? 수진아, 이건 우리 아이 미래가 걸린 문제야. 그럼 나는? 너도 그냥 1년만 참으면 되잖아.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억울해요. 왜 저만 이런 조건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선택은 너 몫이야. 하기 싫으면 이혼해. 어머니. 뭐? 18억이 아까우면 조건 지키고 자존심이 아까우면 포기해.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일단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결정해 주세요. 변호사님, 만약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즉시 상속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혼하지 않으면 모든 재산이 자선단체로 갑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며느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법적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였죠.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18억의 위력이 어떤 건지 보여줄 때가 온 거였어요. 일요일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요. 정말? 네.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속이 후련했어요. 역시 18억 앞에서는 자존심도 무력했던 거예요. 그럼 내일 와. 네. 오후에 갈게요. 수진이가 정말 마음을 바꾼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1년 동안은 조건을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기분 좋게 잠들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걸 얻어낼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월요일 오후 3시 며느리가 은서를 데리고 왔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문안 인사드리러 왔어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공손했어요. 18억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 앉으니 며느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뭐가 죄송해? 어머니를 무시하고, 은서를 못 보게 하고, 드디어 사과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매주. 네. 월요일마다 문안 인사드리겠어요. 은서가 제 무릎에 앉으려고 하자 며느리가 말렸어요. 아니,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어요. 은서야,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해. 은서가 제 무릎에 앉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은서,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할매. 은서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언제든 은서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정말? 네. 방해하지 않겠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걸 얻어낸 거였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었어요.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은서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인지 연기인지 헷갈렸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18억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건지, 정말 마음을 바꾼 건지. 수진아, 솔직히 말해. 너는 지금 18억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며느리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니께 죄송해서. 거짓말하지 마. 만약 내가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 했겠어?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진짜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걸.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과 진심으로 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하지만 일단 시작은 된 거였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진짜 며느리로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요. 수진아,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와서 문안 인사를 하고 은서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짜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조건을 받아들인 첫 주는 그럭저럭 넘어갔어요. 월요일마다 와서 문안 인사를 하고 은서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해줬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며느리의 태도에서 아직도 억지스러운 느낌이 났거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둘째 주 월요일 며느리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교통이 막혀서. 괜찮아. 그런데 수진아, 너 표정이 별로 안 좋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억지로 참고 있다는 게 뻔했어요. 아마 친구들한테 뭔가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수진아, 솔직히 말해봐. 이렇게 오는 게 싫지?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표정에 다 나와 있어.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워?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역시 그렇구나. 친구들한테 시어머니에게 매주 무난 인사 간다고 말했더니 이상하게 보는 거였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데?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심하다고. 할머니가 손녀 보려고 하는 게 심한 거였어요? 수진아,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머니 뜻을 따르겠어요. 억지로 하는 티가 너무 났어요. 진심이 아니라 18억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였죠. 수진아, 솔직히 말해. 너는 지금 18억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며느리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어머니께 죄송해서. 거짓말하지 마. 만약 내가 돈이 없었다면 이렇게 했겠어?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해서는 진짜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걸. 수진아, 앉아봐. 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며느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진짜 반성이 아니야. 어머니, 18억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는 거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는 거야. 며느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진심을 끌어낼 수 있을까? 수진아, 너는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알아? 네. 구체적으로 말해봐. 뭘 잘못했는지. 며느리가 망설이더니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돌잔치에 못 오게 한 것. 그 다음, 거짓말로 피해 다닌 것. 또, 은서를 못 보게 한 것. 또,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아프다고 거짓말한 것.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또, 통장 관리하려고 한 것. 맞아. 그런 짓들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사과야?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심으로 사과하려면 그만큼 노력해야지. 어떤 노력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진아, 너는 진짜로 반성하고 있어? 네, 정말로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매주 한 번 오는 걸로는 부족해. 더 자주 와. 더 자주요?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와서 집안일 도와줘.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집안일을요? 응.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며느리가 해야 할 일들 말이야. 하지만 저도 은서 돌봐야 하고. 은서는 데리고 와. 할머니가 봐줄게. 며느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건 좀. 왜? 못하겠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정말? 네. 하겠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정말 싫어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싫으면 하지 마. 억지로 하는 거 나도 싫어. 아니에요. 정말 하겠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8억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주부터 며느리의 진짜 시험이 시작됐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며느리가 은서를 데리고 왔어요. 청소 도구를 가득 든 채로요. 어머니, 청소 도구 가져왔어요. 고마워. 그럼 거실부터 시작해 볼까?
며느리가 청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나름 열심히 했어요. 수진아, 구석구석 잘 해야 해. 할머니가 보고 있어. 네, 알겠어요. 은서는 제가 봐주고 며느리는 청소를. 이런 풍경이 얼마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건지 몰라요. 하지만 며느리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더 세세하게 지적했어요. 저기 먼지 아직 남아있어. 네. 다시 하겠어요. 화장실도 깨끗이 해야 해. 알겠어요. 수요일에는 요리를 시켰어요. 수진아, 오늘은 미역국 끓여줘. 미역국이요? 응. 은서도 좋아할 거야. 며느리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저는 은서와 놀아줬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다 끓었어요. 맛보자. 한 숟가락 떠서 맛봤는데 싱거웠어요. 좀 더 간을 해야겠네. 네. 죄송해요. 괜찮아. 다음부터 잘하면 돼. 금요일에는 빨래를 시켰어요. 수진아, 이불 빨래 좀 해줄래? 네, 알겠어요. 며느리가 이불을 빼서 세탁기에 넣고 널고 개는 일까지 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억지스러웠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수진아, 앉아봐. 네, 어머니.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아직도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 해요? 진짜 사과를 해봐. 지금도 계속 사과하고 있는데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봐. 어떤 행동을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진짜 굴복시킬 수 있을까? 수진아, 무릎 꿇고 사과해봐. 네.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믿어줄게.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건 왜 못하겠어? 아니에요. 하지만 18억이 아까우면 해봐. 며느리가 한참 고민하더니 정말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짜 사과를 받아낸 거였어요. 수진아, 일어나. 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 6시에 와서 청소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일찍 와서 청소해드렸어요. 고마워. 근데 이렇게 일찍 와도 돼? 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올 수 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삼계탕도 끓여주고. 어머니, 삼계탕 끓여왔어요. 몸에 좋을 거예요. 수진아, 고생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홍삼도 사다 줬어요. 어머니, 홍삼 선물이에요. 건강하세요. 이런 비싼 걸.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완전히 180도 바뀐 모습이었어요. 주변 이웃들도 신기해했어요. 어머님, 며느님이 정말 효부시네요. 매일 와서 청소해주고 요리해주고. 요즘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든데. 그 말들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만든 거였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이 궁금했어요. 수진아, 솔직히 물어볼게. 지금 어떤 기분이야? 어떤 기분이요? 18억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 마음이 바뀐 거야?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처음에는 18억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어머니께 죄송해요. 정말? 네. 그동안 제가 너무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얼마나 은서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원하던 걸 얻었다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건가?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굴복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였어요. 저를 돌잔치에서 쫓아내고 거짓말로 피해 다니고 손녀를 못 보게 하고 통장까지 빼앗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 마땅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며느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마사지 받으세요. 마사지? 네. 제가 배워왔어요. 어머니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정말로 마사지까지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 어떠세요? 온천? 네. 제가 예약해뒀어요. 어머니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이제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알아서 챙겨주더라고요.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왜?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왜?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들. 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 은서 육아에 대한 조언들. 처음에는 간섭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었어요.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 어머니만 만나고 어머니는 피한 것도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은서에게는 할머니도 외할머니만큼 소중한 존재인데 제가 그걸 막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 제게 기회를 주셔서,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5개월째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은서와 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해주고 친구들에게도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시다고 자랑하고 어머니, 제 친구들이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해요. 왜? 제가 어머니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해요. 예전에는 저를 욕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부러워한다니. 그리고 어머니, 제가 요리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요리 교실? 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만족스러웠어요. 며느리는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매일 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은서와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 아들 민수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간 있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갈게요.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민수가 혼자 왔어요. 평소와 달리 수진이와 은서는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아들이 소파에 앉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엄마, 수진이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열심히 조건을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뭐? 이혼? 저는 정말 놀랐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조건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왜? 수진이가 조건 잘 지키고 있잖아. 그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야? 아들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진이가 너무 변했어요.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억지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빠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민수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조건을 포기하자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아들이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가요? 뭐가? 이렇게 강제로 굴복시키는 게.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민수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께서 원하시는 걸 다 얻으셨잖아요. 수진이도 충분히 벌 받았고. 벌 받았다고. 네. 6개월 동안 매일 와서 집안일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민수야, 너는 수진이가 나한테 뭘 했는지 벌써 잊었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이제 그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 겨우 6개월 만에 용서하라고. 민수야, 수진이가 나한테 한 짓이 6개월로 끝날 일이야? 엄마. 돌잔치에서 쫓아내고, 거짓말로 피해 다니고, 통장 빼앗으려고 하고, 이런 짓을 해놓고 6개월 일하는 걸로 끝내자고.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민수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이혼.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었어요. 그럼 은서는 공동양육으로 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주양육자가 되고 저는 주말에 만나기로. 그럼 은서를 언제 볼 수 있어? 엄마도 주말에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데리고 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민수야, 정말 이혼하고 싶어? 네. 정말로요. 그럼 해. 나는 상관없어. 정말요? 응. 어차피 조건에 이혼도 포함되어 있었잖아. 아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해요,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뭔 조건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한테 미리 소개시켜줘. 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며느리를 검증해 볼 거야. 3개월 후 민수와 수진의 이혼이 성사됐어요. 제 재산은 약속대로 민수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민수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미영이라고 해요. 저랑 사귀고 있어요. 문이 열리면서 3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첫인상부터 수진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오빠가 어머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데? 어머님이 정말 지혜로우시고 든든하시다고.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았어요. 미영 씨는 뭐 하는 사람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결혼 경험은? 없어요. 처음이에요. 아이는? 아직 없지만 은서를 정말 좋아해요. 그 후로 미영 씨와 몇 번 더 만나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수진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미영 씨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네, 어머님 하며 듣더라고요. 은서에게도 정말 잘해줬어요. 친엄마가 아닌데도 자기 아이처럼 돌봐주더라고요. 어머님, 은서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 할머니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6개월 후 민수와 미영이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돌잔치, 아니 결혼식에 당당히 참석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미영이가 진심으로 말해 주었어요. 미영아, 너도 정말 예뻐.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겠어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결혼 후에도 미영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보고 은서도 자주 데려와서
할머니와 놀게 해주고. 어머님, 오늘 미역국 끓여왔어요. 고마워. 그런데 이렇게 자주 와도 돼? 당연하죠. 어머님은 저희 가족인데요. 가족.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수진이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미영이는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모셔주었어요.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아직.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같이 가요. 이런 게 바로 진짜 며느리구나 싶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길에서 옛 며느리 수진이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몰라보게 야위었고 얼굴도 어둡고. 수진아,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지내니? 그냥 그럭저럭 지내요. 은서가 수진이 옆에 서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할머니, 은서야.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가 자주 갈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은서가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그래? 네. 할머니 얘기를 매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수진아, 너도 힘들지?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 미안해. 네. 너한테 너무 심했나 봐.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었어요. 뭐가? 은서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갑자기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하지만 생각해보니 수진이도 나름 교훈을 얻은 것 같았어요. 수진아, 앞으로 은서 데리고 가끔 놀러와. 정말요? 응. 은서는 할머니 손녀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이후 수진이도 가끔 은서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명절 때도 왔어요. 미영이도 수진이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언니, 은서 엄마니까 당연히 어머님을 배워야죠. 이런 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이제 제 복수는 완전히 끝났어요. 처음 목적이었던 며느리 굴복시키기는 성공했고, 새로운 며느리도 얻었고, 은서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제 자존심을 지켜냈어요. 어느 날 미영이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수진 언니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런 거 같아? 글쎄요. 궁금해서요. 저는 미영이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다 얘기해줬어요. 돌잔치 사건부터 시작해서 거짓말, 통장 사건까지. 와, 정말 심했네요. 그치. 그런데도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어머님 자존심을 지키셨잖아요. 자존심?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어머님의 자존심도 소중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아요. 저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며느리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무시하고 모독한 게 잘못된 거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참지 않고 맞서 싸운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은서도 점점 멀어졌을 테고, 나중에는 아예 외할머니만 할머니로 여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제 자존심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냈죠. 18억이라는 재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둘째, 자존심도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 셋째, 때로는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수진이는 혈연으로는 가족이었지만 마음으로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반면 미영이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거든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제 삶은 정말 행복해요. 미영이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은서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서 자주 놀러오고, 민수도 예전보다 훨씬 저를 잘 챙겨줘요. 수진이도 가끔 와서 인사를 드리고, 예전처럼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어요.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어젯밤에 미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어머님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그랬을까? 네. 그런데 어머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뿌듯했어요. 맞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75세의 나이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이제 은서도 8살이 됐어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서 주말마다 놀러 와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 왜? 엄마 미영이가 그랬어. 할머니가 정말 강하시다고. 강하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네, 저는 강한 할머니예요.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는 할머니예요. 때로는 가족에게도 당당히 맞서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자신의 자존심과 존엄성이 무시당할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해요. 저는 18억이라는 재산이 있었기에 이런 복수가 가능했지만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용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며느리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마세요. 당당히 맞서 싸우세요. 그래야 진짜 존중받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자존심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존엄성도 지켜져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에게든 당당할 거예요. 75세 할머니의 완벽한 복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만만하게 봤던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벌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짜 가족을 얻었고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세요. 당신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